시작하기 딱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예, 바로 지금입니다. 프롤로그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지스 할머니라는 이 폴더에다가 이제 좀 이 작가님, 이소영 작가님이 이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책이 된 건데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그녀의 실제 이름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이다.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난 101살까지 모두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들이 나오죠. 75세, 그다음에 101살, 그다음에요 1600여 작품을 남긴 것인데 저는 이 중에서 요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예요? 시작한 나이요. 몇 살이요? 75세. 75세라는 남들이 봤을 때 늦은 나이. 누가 봤을 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이가 아니라 남들이 바라봤을 때 야 너무 늦은 나이 아니야? 야 무슨 그 나이에 네가 무슨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야 안 돼,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이 75세,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하는 거죠. 아무리 몇 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갖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6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250점이요. 100살 이후에, 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0살 넘은 할머니가 25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열정으로 가득했던 화가가 바로 모지스 할머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오늘 한 가지. 여러분 메모, 노트 한번 해보세요.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필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며 마음 쏟아가며 오늘 지금 여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요즘에 그냥 사는데요. 예,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 진짜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열정을 발휘하며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열정이 좀 많이 식은 상태다. 그냥, 요즘에 그냥 뭐 흥미도 없고, 좀 그냥 모든 게 좀 귀찮고, 이러신 만약 계시다면, 우리가 이 열정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솟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열정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열정이 식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독서하시고 두 번째 운동하시고 세 번째 일기 쓰기라는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독서와 운동과 일기 쓰기 요 기본적인 나의 삶의 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을 내가 매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영역이든지 거기에 열정이 있는 것 그거 흔들리지 않는다. 그 열정,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다, 식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870년대입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150여 년 전이겠죠. 대부분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우리 모지스 할머니 역시 12살 때부터 다른 집의 가정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27살에 같은 농장에서 일하던 토머스와 결혼을 했고요.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5명을 먼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툴지만 뭐를 담았다? 진심을 담았다라는 거죠. 진정성 있는 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래서 그것이 미술이 되었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가 되었던 내 어떤 업의 영역이든지 상관없이 서툴겠죠. 왜?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처음 하는 거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서툴러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심을 담아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심, 내 마음을 쏟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한번 참고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 그냥 너무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칭찬하는 것도 정말 뭐 감사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칭찬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요? 내가 진짜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야 너 그거밖에 못하고 너는 좀 야 넌 안 돼. 뭐 이런 얘기도요. 너무 듣지 마세요. 그러면요 진짜 모든 거 하기 싫어집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거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정말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어떤 때다? 가장 젊을 때다. 가장 쌩쌩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다라고 모지스 할머니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뭔가 주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간 한번 해봐야지, 언젠간 한번 해봐야지,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언젠가 한번 그거 뭐 어떻게 해봐야 이런 거 있죠.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거창하게 막 뭐 화려하게 뭔가 빠밤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게 작게 조금이라도 진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즐겁게 그냥 해보시면 되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들입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도시의 삶이 힘들 때면은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풍경 같은 어디로 다가가요? 자연으로 다가가서 위로받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스팔트 이 땅을 걷고 또 아스팔트로 되어진 어떤 우리 또 건물 속에서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진짜 좀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하기만 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아, 피곤해. 이런 관계이신가요? 여러분, 뭐, 늘 그렇진 않겠지만, 또 어떻게 해요? 늘 행복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자고요? 조금 이렇게 자연으로, 진짜 그냥 자연으로 한번 다가가서 위로받는 삶을 좀 주기적으로 이런 시간대들을 좀 리듬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책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종영 작가님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그리고 에마 미첼 작가님의 야생의 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비드 르 브루통. 이름 참 재밌죠? 다비드 르 브루통. 이름이 브루통입니다. 이름 참 괜찮지 않나요? 자, 외국인이 또 우리 이름을 볼 때는 참 또 웃기다 싶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요 세 권의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요번 기회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이 제일 좋나요? 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책은 사야 되나요? 다 사셔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들입니다. 특별히 뭐 어느 거 하나 이렇게 제가 뭐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 같은 책은요. 많은 책들에서 인용도 되고 또 회자되고 있는 책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희소성이 있는 책이겠죠. 요 책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이란 책 꼭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시고 야생의 위로 또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런 책들은 좀 이렇게 유행을 탔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요 책들도 또 좋은 책이지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걷기 예찬이란 책을 읽어 보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걷는 거에 대해서 어디를 걸어요? 자연을 걷는. 지금 이 책, 이 표지 보세요. 다 무슨 느낌이에요? 자연 하잖아요. 나무가 있고, 이 숲길이 있고, 자연 하잖아요. 요런 곳에서 이 책 한번 들고 그렇게 한번 독서의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에 모지스 할머니의 말에 다시 용기를 내본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용기를 내는데 다시 용기를 내본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한 번 낼까요? 아니요. 계속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계속 그냥 도전해 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심장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은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젊고 적절한 때라는 그녀의 말, 모지스 할머니의 말을 나는 응원한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떻다고요? 가장 젊습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가장 판판한 때입니다. 가장 쌩쌩할 때고요. 가장 괜찮을 때라는 거죠. 오늘이요. 아씨 과거에 막 더 좋았는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가장 젊은 때다라는 것이죠. 나의 오늘 하루는 뭔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다. 아, 이 표현이 저는 오늘 기가 막히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정말 우리가 뭔가 도전할 만한 어떤 그 일이 있다면은 그거 언제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런 것들 좀 지나면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뭔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지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는 하루에 평균 몇 번? 300번 웃어요. 어린이, 애들은요, 300번 웃습니다. 근데 어른은 몇 번 웃을까요? 야, 너무너무, 너무너무 진짜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 15번 정도로 줄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아, 이게 참 너무 그렇죠? 어린이와 어른의 웃음 횟수는 그 차이가 무려 20배나 납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은 15번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진짜 한 번도 웃지 않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웃는 거, 너무너무 우리가 좀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참 별것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늘 키득키득 웃었던 것 같아요. 막 깔깔깔깔대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은가. 낙엽이 굴러가는 걸 보고도 까르르 웃고요. 누군가 단어를 잘못 사용해도 배가 터져라 웃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하지만 세상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뭐가 늘어요? 걱정이 늘고. 뭐가 늘어요? 두려움이 늘면서 웃음은 줄어들게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나를 발견한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내가 이득되는 것만 내가 하고 이득이 안 되는 것들은 도전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의 동심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뭐가 사라졌다고요? 우리 안에 있었던 동심이라는 게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어린이와 같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이죠.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어린이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습도 어른처럼 되어가고 우리 행동도 어른처럼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린이들의 그 마음, 동심의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아저씨 뭐 하고 있을까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막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팁의 속담이에요.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무슨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진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염려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전전긍긍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일수록 상처와 고민이 어떻게 요 반복됩니다. 아니 이제는 고통과 복잡함이 삶 그 자체가 아닐까 이 지경까지 가지는 것 같아요. 삶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명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언제든 동심 속으로 우리가 풍덩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의 모습이 되고 또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될 또 무게감 있게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음 한켠에 진짜 어느 한 부분 영역만큼은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꽉 들어차 있어서 그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거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업,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비즈니스, 내가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내가 뭐랄까 리더 그룹이 아니라면은 그냥 내가 평사원이거나 어느 어떤 중간 계층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적당히 그냥 받는 만큼 정도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능동적인 삶의 자세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어떤 마음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뭐 소위 세상에서 내가 성과를 낸다? 말도 안 됩니다. 뭐 잠시 잠깐은 그렇게 뭐 정말 소위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요. 지속적으로 그게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겠죠. 능동적인 삶의 자세, 긍정적인 마음 갖는 거. 이게 다 뭐요?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학교에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출근하거든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 보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또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보면요. 아, 어렸을 때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나 친구들 교우 간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 이 자세와 태도가 뭐요? 습관이 되어서 어렸을 때 공부하는 어떤 그 패턴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인이 돼서 일하는 패턴과 연결이 되는 것들을 전 요즘에 좀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맞네, 맞네, 맞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자세와 태도 이런 거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잘 바뀌진 않지만 지금 어른이 되어서 뭔가 내가 새롭게 바꿔야겠다? 잘 안 돼요. 인정합시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팅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습관이 한 사람 자체의 뭐를 구성해요? 삶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곧 삶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나다라고 했잖아요. 먹는 게 나고요. 우리가 이 습관이 결국 나예요. 여러분의 어떤 습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세와 태도, 마음, 어떤 먹는 이 모든 것들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 아, 정말 무서운 겁니다. 결국 그 습관이 한 사람 자체의 뭐요? 삶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면요. 내 안에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요. 좋은 습관이 오면서 어떻게요? 이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있는 뭐 컵에 뭔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요? 다른 거를 부으면요. 이것들이 어떻게 안에 있던 것들이 섞이면서 이게 점점 사라지면서 새롭게 계속 부어지는 것들이 차이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요. 긍정적인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튕겨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고백했듯이 젊은 시절 집안일을 하면서 지역사회 인정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그녀의 뭐요? 그림. 75세에 시작했던 그 그림. 나름 진정성 있게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으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와, 진짜 멋져요. 정말 아름다워.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모지스 할머니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남들이 알아주는 것과 관계없이 남들의 어떤 관심, 남들의 어떤 칭찬, 남들의 어떤 이목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어떻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묵묵히 그려나갔다.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멋진 삶의 태도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욕구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든지 인간이라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서 샘솟는, 내 안에서 진짜 이렇게 폭발하는, 그 어떤 내 중심,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묵묵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멋진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음에 그래서 참 감사한 오늘인데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도 예술이 탄생되지만 반대도 성립됩니다. 가장 참혹하고 슬픈 순간에도 예술은 탄생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고 또 모든 게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행복해. 너무너무 해피한 삶이야. 이때도 내 인생의 시간 흘러가지만 지금 모든 것이 막 진짜 부정적이요,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시간도 우리는 지금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시간들, 모든 어떤 이, 뭐랄까요,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어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떤, 시간, 환경, 모든 것들, 사람, 아름다운 순간에 탄생한 예술은 남기고 싶은 채취지만, 참혹한 순간에 탄생한 예술은 피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겪어냈다는 채취이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지금 혹시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한번 내가 이 시간들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좀 이렇게 멋진 용기 한번 이렇게 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순간들 우리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찬스다. 그래, 내가 이 참혹한 순간 내가 한번 겪어내 보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삶을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씨, 너 말이 쉽지.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되냐? 알아요. 저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 좋은 날도 또 힘든 날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잘 한번 버텨내시고요. 겪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자,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아까 추천드렸던 책이죠.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도 인용한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그 문장입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뭐라고요? 견디는 것이 쓰임을 결정한대요. 사람이나 나무나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아내는 과정에는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으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 버티셨나요? 예, 견뎌내셨나요?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문장 한번 보세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견디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이랄까요? 그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물론 뭐 다 그렇게 견뎌야 되는 순간들 다 견디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그것을 피해가기도 하고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되게 비겁한 것 같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도망치는 것도 삶에서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막무가내로 무조건 다 견디라는 건 아니라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라면 그거 여러분 철저하게 견뎌내시고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요 도망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앓이에는 아무리 신통방통한 약도 소용이 없다. 그저 뭐가 지나가는 수밖에요? 시간이 답입니다. 시간이 약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간을 한번 잘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자신의 소설 페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죽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의 요즘의 삶으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 학교라는 곳을 이해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 학교 다녔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녔고요. 저는 뭐 열심히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학교를 이렇게 잘 안 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학교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어쨌든 요즘에 제가 이제 학교에 출근을 일주일에 2번 한단 말이죠. 계속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의 그러니까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으니까 나름 이렇게 경험이 있지만 선생님들의 삶이 어떤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을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학교라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대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제가 어떻게요?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요. 거기에 뛰어들어 가셔야 됩니다. 멀찌감치서 그냥 이렇게 저기 그냥 그러겠거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봐야지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현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좀 잘 관찰하고 진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진짜 너무너무 멋진 톨스토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종종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까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몇 학생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너네 진짜 이게 좀 가슴이 와닿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니요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요즘 아이들은 너무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도 막 이렇게 좀 기대하는 어떤 마음과 기대하는 눈빛으로 야 좀 이렇게 대답 좀 해줘. 약간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면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연식이 좀 돼야지 이런 것들도 확 와닿는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야 아이들에게는 참 이게 쉽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계속 마주하고 스며들듯이 계속 접하면요.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가의 그림을 보는 것은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은 그녀의 삶의 자세이고요.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 내지는 일하는 어떤 그 열매, 일하는 어떤 그 결과치 이런 거를 보면요. 아,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나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말하는 것이며 또 내가 어떤 뭐 글이며 또 일한 어떤 뭐 결과물들이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기도 하고 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절이 바뀌어 피는 벚꽃처럼 가을이 되면 물드는 단풍처럼 당연히 반복되는, 당연히 반복되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적어도 세상이 불협화 없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일어나는 정말 그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 사소한 일들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여러분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기관, 어느 공동체, 모든 곳에서든 누군가는 그 힘겨운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당연히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일들 누군가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진짜 사소한 일이라고요. 그거 그냥 대충 적당히 해버려. 이게 아니라 그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좀 해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한번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93페이지 수액의 처음 맛은 농도가 낮은 희미한 단맛이지만 끓이고 또 끓여내면 달달하고 짙은 맛의 시럽으로 변한다. 저기 모지스 할머니의 그 동네 미국의 이제 북동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겨울철 특별히 2월 달이면은 나무의 그 수액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끓이고 끓여가지고 메이플 시럽, 꿀처럼 그런 걸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인고의 시간이 달콤함을 만들어준다라는 이 문장,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끓이고 또 끓여내면은, 그러니까 인고의 시간,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살아내는 그 시간들이 그 순간에는 힘들고 버겁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은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달콤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불필요한 만큼 많은 음식과 또 많은 물건들을 알고 먹고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어떻게 우리 손에 나에게까지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별로 없죠. 신기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의뢰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무관심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요 당연하게 여기고요.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들 과정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공감하기도 하고 마음을 한번 쏟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웅정 감독님, 손웅정 작가님의 책 15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가야 한다.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하루하루가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뭐요? 과정. 과정 그 자체가 성공이다. 뭔가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 그 하고 있는 그 과정,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과정이 성공입니다.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요. 또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들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지긋지긋한 어떤 그런 하기 싫은 반복적인 어떤 일상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 그 과정이 성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13페이지예요. 그녀는 힘든 순간마다 뭐 했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했던 질문 자체가 모순이었다. 이 책의 작가님, 이소영 작가님이 모지스 할머니에게 궁금증을 가졌던 거예요. 할머니는 도대체 그림을 그리는 모든 순간 행복했을까? 그림을 그렸던 모든 순간순간에 진짜 슬럼프라는 게 없었을까?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고, 그림 때려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황량할 때, 철행해질 때, 누군가가 정말로 그리울 때, 그녀가 그릴 때마다
그린 그림들이었다. 여러분, 힘든 순간마다 파노라마처럼 떠오른 기억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다정한 작품으로 살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모지스 할머니는 모든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행복한 순간이든 진짜 너무너무 버티기 힘든 순간이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10명 낳았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녀 가운데 5명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만 해봐도 진짜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죠. 진짜 뭐 가슴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그냥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손끝에서 다정한 작품으로 오히려 뜨겁게 또 따뜻하게 그렇게 작품으로 오히려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들 세 권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차인표 작가님, 또 찰리 메커시, 이철환 작가님의 책 세 권인데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제목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책은 제목이 진짜 거의 절반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표지 그림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백두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좀 소설인데 참 너무 따뜻한 소설이고 정말로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보는 것만 같은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가슴 아픈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를 보는 그런 소설책인데요. 일독 추천드리고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이 책도 뭐 말 다 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만족도가 있을 거고요. 이철환 작가님의 위로라는 책은 그야말로 위로가 되는 정말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이러한 책들 이번 여름 제가 오늘 지금 벌써 한 6, 7권 추천드린 것 같은데 이 책들 여름 이제 휴가 시즌에 바캉스 시즌에 꼭 한번 다시 한번 재독해 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마음 쏟아가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한 오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신가요? 안 감사하신 것 같네요. 살아있음에 감사한 오늘은 뭐예요? 정말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 인생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패턴이에요. 힘들죠. 진짜 어떻게 행복하기만 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걱정의 어떤 그 책임감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많아지고 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선물이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너무너무 가슴 벅찬 순간들이 계속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나에게 말한다.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세히 열거해 보라고.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미 나는 진짜로 충분해. 이미 내가 받은 거, 나에게 주어진 거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감사해. 나 이걸로 좋게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그녀의 그림을 통해서 익숙한 감사함을 다시 새롭게 배우고 있다. 우리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21세기, 2025년 살아가는데 남들과 비교 안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난 남들과 비교 따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그냥 다른 사람 이목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뭐 비교 없습니다. 이러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누군가와 어느 정도의 비교 경쟁을 합니다. 그것이 근데 너무나 지나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힘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와 어떤 경쟁, 어떤 남들에게 시선을 자꾸 돌리다 보면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너무 보잘것 없어 보이고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나는 진짜 너무 불행한 것만 같아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거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는 뭐뭐를 가졌다.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감사함이란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어떻게 요 낯설게 보고, 낯설게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것들 한번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에게 가족, 집, 마을, 그녀의 본인이자 그녀가 가장 믿었던 가치이며 인생의 질서였습니다. 집을 나와도 소중한 것은 뭐예요? 가족이다. 때로는 다투고 으르렁거려도 진짜 정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직한 표현. 때로는 가족 안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싸우고 막 진짜 헐뜯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소중한 거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돌방을 깔아놓은 듯 따뜻함에 대한 부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인 김소연 작가님의 마음 사전이란 책에 차에 대해서 우리가 마시는 차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비유한 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밥은 우리가 먹는 밥이요. 밥은요, 사람의 육체, 몸에 주는 음식이라면 차는요, 마시는 차는요, 사람의 어디에 야, 진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에 주는 음식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챗 GPT가 할 수 있나? 예, 밥은 사람의 육체에 주는 음식이라면 차는 사람의 마음에게 주는 음식이다. 그래서 밥보다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다. 밥 한 그릇이 육체에 에너지를 준다면 그 차 한 잔은요, 마음에 에너지를 준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시간들 날마다 꼭 가지시고 차 한 잔 이렇게 드시는 시간들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맛있습니다. 차 한 잔은 마음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이렇게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좀 이렇게 잠깐 쉬세요. 능률이라는 게 계속 뭔가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거. 링컨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8시간이 주어져서 나무를 베는 일 8시간이 주어진다면요. 추구장창 8시간 동안 그냥 나무 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6시간은 도끼 날을 갈고 2시간만 나무 패겠다라는 거. 뭐예요? 좀 내가 쉼과 회복과 여유와 이런 것들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런 시간들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 보기를 사랑하는 사람 역시 마음이 발달한 사람일 것이다. 그림에서 위로를 찾고 그림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며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설명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굳이 뭔가 막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공감되고 마음으로 뭔가 소통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으로 그냥 바라만 봐도 그래 뭔가 흐뭇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발달한 사람, 공감 능력이든지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까지도 좀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에 따뜻한 온도가 존재한다면 화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림에도 뭐가요? 온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의 손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도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단 한 부분도 놓치는 것 없이 캔버스 구석구석에 온돌방을 깔아놓은 듯 따뜻하다. 이거 겨울에 이 책 나눴으면 진짜 이게 정말로 진짜 확 와닿는 문장인데 지금 너무 더워 죽겠었는데 온돌방을 깔아놓은 듯 따뜻하다니까 좀 이렇게 확 와닿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겨울이에요.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온돌방을 깔아놓은 또 따뜻한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요. 캔버스의 모든 곳곳에 구석구석에 진짜 따뜻함이 막 그냥 모락모락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의 특징이에요. 누룽지 차처럼 고소한 차 맛이 나는 그림이다. 와, 어떤 맛일까요? 요 밑에 그림들 요런 맛입니다.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그림들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 내시면 여름에 무더울 때 미술관, 뭐 서울시립미술관이든 좀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비용 지불하셔서 좀 그렇게 미술관도 가셔서 좀 따뜻하게 마음이 좀 후끈후끈 따뜻해지는 또 그런 시간들도 한번 이열치열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는 요 챕터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그림을 명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 명화인 이유는 한 가지다.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만드는 뭐요? 힘을 내재하고 있어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빨리 그냥 후딱 해치우고 그냥 빨리 이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에는 그냥 뭐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와 박수 쳐주고 이런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그림이 바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다라고 이소영 작가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몸의 일부가 불편해진 것은 삶의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뭐요? 시작의
씨앗이 되었다. 모지스 할머니가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원래 이 뜨개질 같은 거 퀼트 이런 걸 하다가 이 관절이 와가지고 이게 더 이상 못하겠어가지고 어떻게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돼가지고 아 이걸 못하니까 아 그러면 난 이제 여생을 뭐하고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고 싶었지. 나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 라고 해서 그림을 75세에 남들이 말하는 그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막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방해하고 이 걸림돌이 되고 진짜 나를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막 잡아 끌어내리는 이 상황이 오히려 뭐요? 기회가 된다. 시작의 씨앗이 된다는 요 관점. 진짜 멋진 관점입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이끌고 그림이라는 새로운 표출 기회를 만들어 내게 된 거죠. 여러분,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 요거 요렇게 한번 다시 새롭게 해볼까? 아예 다른 걸 해볼까? 요런 어떤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4년간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제 삶의 평생을 그냥 중국이란 나라에 중국 땅에 내 삶을 던져가지고 나는 진짜 중국의 그 수많은 이 사람들 특별히 대학 청년들을 좀 진짜로 이렇게 좀 잘 진짜 이렇게 으쌰으쌰 소위 으쌰으쌰 가로 열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으쌰으쌰 하는 게 저의 어떤 비전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코로나라는 녀석이 의도치 않게 세상에 단 한 번이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소위 저의 어떤 모든 꿈과 어떤 모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우르르 왕창 무너지게 한 것이죠. 그 순간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걸림돌인 것만 같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만 같았는데요. 그때 어떻게요? 눈을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심었던 것이죠. 이런 영역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라는 영역,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불편한 것들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게 뭐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게 작게 시작해 보는 거 정말 중요한 거겠죠. 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 되곤 합니다.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요? 딱 한 걸음만 나아가 보자고요. 나 못해. 귀찮아. 나 그냥 다 포기할래. 나 그냥 다 때려치고 나 그냥 도망갈래. 이게 아니라 딱 한 걸음만 나아가 보자고. 때론 그 작은 한 걸음이 답이 될 때가 있다. 그냥 내가 묵묵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성실함으로 진짜 막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딱 한 걸음만 내딛는 그 순간 그 한순간 그 한 발짝 내딜 때에 뭔가 보이고 뭔가 열리고 그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의 2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한 걸음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견뎌보는 그 일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이든 또 특별히 우리 이렇게 주변에서 정말 많은 수많은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어떤 일하는 어떤 상호 간에도 아니면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에도 아니면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든 부부 간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에는 사실은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한번 견뎌보고 한 걸음만 내가 한 걸음만 더 어떻게 해요? 물러서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암울하게만 여겼던 무슨 시간? 방황의 시간은 어쩌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뭐요? 기회가 아니었을까. 세상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고 내 안의 힘을 키우는데 집중해보자. 내공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뭔가 내 인생이 걸림돌이 왔을 때에 나를 방해하고 내가 뭔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 순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나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뿌리를 다지는 내공을 다지는 앞으로 못 갈 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못 가니까 그냥 아이씨 다 때려쳐가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밑으로 파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공을 다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공 다졌으면은 다시 도전, 다시 시작.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온 상황이 다 막혀 있다라고 진짜 나는 끝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겁니다. 온 사방이 다 막혔어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7페이지. 진정한 탐험의 여정은 새로운 경치를 찾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각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데에 진짜 우리 인생의 탐험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여행은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맞겠지만 익숙한 곳을 낯설게 보는 여행도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늘 가는 카페, 늘 타는 버스, 늘 타는 지하철, 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옛날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에 또 굉장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모지 살모니의 재능은 새로운 시선을 창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멋진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선을 창조한 것. 똑같은 거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죠. 야,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똑같았고 평범했던 그 마을의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늘 똑같은 일, 늘 똑같은 패턴, 때론 진짜 막 지겹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요? 같은 거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마음의 자세로 날마다 새롭게 해보려고 애써보는 것이죠. 시선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선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마음의 척도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 큰 사람 되고 싶다. 큰 사람? 사발면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어쨌든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이 진짜 좀 이렇게 큰 사람, 막 쪼잔한 막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삐지고 막 이 진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예전에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누가 나를 못 살게 굴면은 막 마음속으로 신경질나 막 이러고 진짜 막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막 신경질 부리고 진짜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이렇게 막 저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별로 없어. 근데 있긴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저 사람이라고는 안 하고 제가 아직 나쁜 마음이 좀, 저 인간도라고 합니다. 그냥 요 정도 이해해 주세요. 저 인간도 좀 뭐 힘든 게 있겠지. 이렇게 그냥 넘겨요. 그러면은 진짜 편해요. 그냥 거기에 내가 에너지 쓰는 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에너지 낭비가 좀 싫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그냥 저 인간 내비두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할 거 집중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날마다 새로운 정보 속을 헤엄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입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뭘까요? 지식을 나누는 것도 진짜 값진 일입니다. 지식을 나누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가치 있고 값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정을 나누는 일. 여러분, 이거 진짜 주목해 보세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AI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뭐 챗 GPT부터 해서 이 뭐 AI로 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진짜 많이 있잖아요. 막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뭐예요? 느낌이 어때요? 딱딱해요. 기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감정이 살아있진 않습니다. 물론 감정을 흉내는 내지만 인간 본연의 진짜 인간적인 어떤 감정 표현은 아직 여전히 서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과 마주하는 것보다 이 컴퓨터랑 같이 뭔가 일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요, 감정을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바로 감정을 나누는 이거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어떤 이 감정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정말 그야말로 정말 멋지게 멋들어지게 나누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거기 플러스 이 지식 전달에 플러스 감정까지 실려갖고 나눌 수 있다면요. 거기에 그렇게 잘 전달력까지 잘 된다면요. 아주 좋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의 양이 많음이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어떻게 누구의 방식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집하고요. 예,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고요. 체화하는지가 중요한 능력이다. 단순히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토스하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체화돼서 내 안에서 한 바퀴 굴러서 돌려서 내 안의 지식과 또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그 모든 것들 플러스 감정까지도 여기서 다 이렇게 융합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앞으로 시대에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능력, 체화하는 능력, 내 걸로 만드는 나만의 방식들 이런 것들 잘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식 위에 사람이 있고요. 사람 안에 감정이 있으므로 지식을 헤아리는 일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상대방의 감정,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여러분 이거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와, 진짜 기가 막힌 아주 명문장입니다.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60페이지인가요?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그냥 저의 마음밭이 헤아림이라는 그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말들이 제 안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빛이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저의 이 마음이 헤아림이라는 필터링 작업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달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헤아림 너무 멋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마음, 뭐 이런 헤아림, 뭐 이런 단어들 위로 따뜻함 앞으로 시대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언어의 온도가 아니고 이 책은 말의 품격에 있던 메시지입니다. 이기주 작가님의 같은 책이에요. 말의 품격이란 책에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의 꽃이 되기를 꽃 받았을 때 기분 좋잖아요. 꽃 받았는데 막 짜증 내시는 분 아마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진짜 행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진짜 회복시켜주는 그런 언어, 말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인생이라는 긴 터널이 그냥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밝기만 하다면은 빛이라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햇살을 만나야 비로소 눈이 부시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몇 차례 어둠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 어둠을 만날 때마다 나는 모지스 할머니를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뭔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요 패턴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모든 메시지들도요. 그래 좋은 얘기네. 그래 참 괜찮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들 어떻게 해요? 내 걸로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체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재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대입해보고 실행해보는 거죠. 아주 작게 작게 해보는 겁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생각해보면 내 삶의 뿌리를 잇는 것들도 대단한 성과들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뭐 어떤 태도가요? 진실한 태도가 모여서 튼튼한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게 모여서 튼튼한 뿌리가 된다고요? 그 튼튼한 뿌리가 뭐라고요? 진실한 태도가 우리 인생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태도요? 그냥 막 약사빠르게 요랬다가 저랬다가 기회를 막 찾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진득하니 진실한 진정성 있는 어떤 그 정성을 다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삶의 강력한 뿌리가 든든한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단단함과 동시에 유연함 또한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그늘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결국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한 단순한 존재 맞습니다. 내 마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세상이더라도 사실보다 미화된 성공담보다는 내 역량을 넘어서는 너무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예, 이거 진짜 희망사항입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몇이나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예, 참, 내 속도대로 그냥 세상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돈도 벌고 하려면은, 또 내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남들에게 맞춰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나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다른 사람들의 신경과 어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속도 한번 잘 지켜가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유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리듬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무조건 일어나라고 섣부른 응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일단 오늘부터 뭐요? 지금부터 일단 행복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견디며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때로는 견딜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요? 즐기며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즐기며 사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견딤이 아니라 즐김으로 견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견딤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견딤과 즐김을 같이 공집합 교집합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식화한다면은 견디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요. 즐기는 거 동그라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하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완벽하게 이걸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견디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두 개가 만나는 그 폭이 점점 많게 가는 것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마치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진짜, 내 진짜 인생 여한 없이 살았다라는 거,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그냥 다 쏟아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삶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모제스 할머니. 진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멋진 분이세요.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